오늘은 3월 20일, 현재 시각은 4시 41분. 와치가 충전이 안 돼서 오늘도 코스모스를 5장 읽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책을 좀 세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장이 끝나네요. 그래서 오늘 끝나는 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사벨라 여왕에게 콜럼버스의 지리 정보는 잘못된 것이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측량한 지구의 둘레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콜럼버스는 절대로 아시아를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설득했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 경우 비록 콜럼버스의 항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럽의 다른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콜럼버스의 용기가 아니었더라도 항해술의 발달과 향료 무역에 대한 점증하던 욕구, 그리고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해양 재패의 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1500년경에는 아메리카가 필연적으로 발견되고야 말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콜롬비아 특별구역, 오하이오주의 주도인 콜럼버스시 같은 미국 지명과 같은 미국 지명과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이름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의 큰 흐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고 시간 여행자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역사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탐험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그러한 곳을 찾아가 보아야만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이제 역사도 경험과학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플라톤, 사도 바울, 표드로 대제와 같은 세계사의 주요 인물들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대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의 과학 전통이 살아남아 발전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역사를 바꾸는 데에는 예를 들어 노예제도를 자연스럽고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여론을 압도할 만한 어떤 강력한 시대적 요구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2500년 전 동지중해를 밝힌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산업혁명이 있기 2000년 전에 이미 과학적 방법론 및 기술과 공학에 대한 선구적인 개념이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더 나아가 이렇게 진보된 생각들을 그 시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또 어땠을까? 그런 경우라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1000년 내지 2000년은 앞당겨 진보했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업적 또한 1000년 내지 500년 가까이 앞당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형성된 또 하나의 지구에서는 레오나르도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남성이 한 번 사정할 때 수억 개의 정자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오직 하나의 정자만이 다음 세대의 생식을 위해 선택된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육체적, 정신적인 특징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500년 전의
아주 사소한 상황들이 조금만 다르게 전개됐더라면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생각에 기초한다면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또 다른 다중 세계들이 무수히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오니아의 과학 정신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이미 성간 여행의 장도에 올라 있을지 모른다. 또한 우리가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바드너의 별, 전랑성, 고래자리 타우별 등을 향해 쏘아 올렸던 최초의 우주 탐사선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구에 귀환했을 것이다. 성간 여행을 위한 거대한 우주 탐험 선단, 무인 탐사선, 식민 이주선, 거대한 무역선 등으로 구성된 성단이 지구 둘레의 위성 궤도에서 건조되고 있을 테고 그 우주선들 하나하나에 새겨진 상징물들과 글자들은 그리스 문자로 적혀 있을 게다. 혹시 건조된 첫 번째 우주선의 앞부분에는 정 12면체의 상징과 함께 행성 지구에서 온 우주선 테오도루스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보는 매우 느린 편이어서 인류는 아직 성간 여행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태양계 탐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고 또한 그때쯤이면 지구인들도 성간 여행을 시도할 만한 정신적, 물질적, 기술적 여유와 능력을 두루 갖추게 될 것이다. 외계에서 다양한 성격의 행성계들을 발견한 다음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집중적으로 탐사할 후보 행성계들을 우선 골라놓을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어느 날 우리의 우주선들은 우주탐사선에 올라타고 수강년 너머의 별과 우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탈레스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레오나르드 다빈치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다. 외계에 얼마나 많은 행성계가 존재하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상당히 많을 거라는 추측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주변에는 태양계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목성, 토성, 천왕성도 그 주위에 위성들을 거느리며 태양계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실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행성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셈이다. 목성형 행성들이 거느린 우리 위성들의 상대적 크기며 그들 사이의 상대적 간격 등을 보면 목성, 토성, 천왕성도 각각 하나의 축소판 태양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질량이 뚜렷하게 서로 다른 별들로 구성된 쌍성계들의 다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의 태양같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별들 주위에서 행성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별 주위에 있는 행성들을 직접 본 적은 없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작은 점에 불과한 그
그러한 행성들은 중심별이 내는 강한 빛의 광채 속에 그대로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관측 기술은 별빛에 숨어 있는 동반 행성이 그 중심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그 중심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고유 운동이 비교적 큰 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을 배경으로 하여 천구면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수십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그 별 주위에 행성이 돌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고유 운동이 큰 어떤 별 주위로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우리 시선에 수직한 평면에서 궤도 운동을 한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자. 빛을 내지 않는 행성이 관측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중심별의 오른쪽에 있다면 그 별은 중력의 작용으로 행성 쪽으로 약간 끌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별의 왼쪽에 있다면 중심별은 마땅히 왼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별이 천구면에 그리는 경로는 직선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린 행성으로부터 받는 중력 섭동 때문에 삼각함수의 꼴에 구불구불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비록 달려있는 행성이나 동반성을 직접 볼 수 없더라도 어떤 별의 천구상 운동이 이와 같이 주기성의 곡선을 그린다면 우리는 그 별 주위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천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별이 바로 바드너의 별이었다. 바드너의 별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단독성이다. 실제로 삼중성인 켄타우루스 자립 알파별의 경우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그 주위에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의 행성들을 찾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따르게 마련이었다. 사실 바드너의 별만 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서 수집된 사진 건판에서 현미경으로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위치 변화를 측정하여 겨우 발견한 것이었다. 바드너의 별 근처에 있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잘 짜여진 연구가 2차례 걸쳐 수행됐으며 어떤 의미에서 둘 다 성공을 거두었다.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을 이용하면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바드너의 별 주위에 둘 또는 그 이상 돌고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과 중심별과의 거리는 태양과 목성과 토성 사이의 거리보다 약간 짧은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2차례의 연구에서 얻어낸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상호 모순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바드너의 별 주위에서 행성계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별 주위의 행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위적으로 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주망원경 앞에 차폐 원반을 설치하여 중심별에서 오는 빛을 살짝 가리면 행성 표면에서 반사된 중심별의 빛을 알아볼 수 있다. 차폐 원반으로 중심별을 가리기 전에도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음에도
도달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중심별의 광채가 워낙 휘황하기 때문에 그 속에 완전히 파묻혀 따로 식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달의 어두운 면의 경계를 이용하면 차폐 원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수십 년 이내에 태양 근처에 있는 수백 개의 별들 중에서 과연 어느 별이 묵직한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적외선 관측을 통하여 가까운 별들 주변에서 원반 모양의 가스와 티끌의 구름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원반형 구름은 행성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 이론적 측면에서 행성계의 형성은 은하수 은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컴퓨터를 이용한 일련의 수치 모의 실험에서 우리는 가스와 티끌로 구성된 고밀도의 회전성간운이 별과 행성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거의 9에 가까운 모양으로 시작한 회전성간운이 회전 원반으로 그 형태가 변해가면서 원반 중앙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위 원반에서 행성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적해 봤다. 먼저 작은 질량과 물질 덩어리들의 회전 원반에 불규칙하게 집어넣고 그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핀다. 원반에서 만들어진 미 행성을 나타내는 이 덩어리들은 회전 원반 안에서 궤도 운동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기체 물질과 고체 티끌을 휩쓸어 자신의 크기와 질량을 점점 키워간다. 적정 수준 이상의 질량을 갖게 되면 중력의 작용으로 주위의 기체, 주로 수소 기체를 끌어옴으로써 성장의 속도를 더한다. 그러다 개중에 어떤 두 덩어리가 서로 충돌하면 컴퓨터로 하여금 그 둘이 한데 뭉치는 것을 처리하게 된다. 충돌을 통한 원시 행성들의 합병은 원반 내에서 가스와 티끌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최종 결과는 초기 조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행성들의 특성은 회전 원반에서 가스와 티끌의 중심거리에 따른 분포의 양상에 특히 민감했다. 하지만 수치 모의 실험의 초기 조건을 잘 정의된 범주의 값으로 잡으면 우리 태양계의 특성과 그럴듯하게 닮은 행성계의 탄생을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행성들의 개수가 10개 정도이고 질량이 작은 지구형 행성들이 회전 원반의 안쪽에 목성형 행성들을 바깥쪽에 자리하는 행성계가 만들어졌다. 목성형 행성들은 바깥쪽에 자리하는 행성계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태양계의 구조와 잘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초기 조건에 따라서 행성은 없고 소행성만 조금 형성되는 경우, 목성형 행성만 형성되는 경우, 이런 목성형 행성들이 가스와 티끌 입자들을 응집시켜 별로 진화하여 중심의 별과 이중성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그 결과는 참으로 다양했다. 따라서 아직 행성계의 형성 과정을 확신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이지만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은하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행성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별도 가스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운해는 행성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하 안에 100억, 1000억 개에 이르는 행성계가 우리 탐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중에 지구와 완전히 같은 세상의 행성은 없을 것이다. 그 중의 일부는 생명이 서식하기에 분명히 쾌적한 환경이겠지만 대부분 생명 서식의 우호적인 조건은 아닐 듯 싶다. 개 중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행성도 있겠지만 어떤 행성계에는 태양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행성 주위에는 달이 여러 개 있거나 한쪽 지평선에서 반대쪽 지평선 사이로 고리가 멋지게 척 걸쳐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달은 행성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그 행성 하늘의 거의 절반 이상을 뒤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행성에서는 저 멀리 가스 성운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장관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스 성운의 물질은 한때 어느 평범한 별의 외곽층을 이루는 개체였으나 이제는 그 별의 존재를 알리는 잔해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상의 하늘에도 수많은 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곳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 별자리들 중에는 한 구석 맨눈에 보일 듯 말 듯 하거나 어쩌면 망원경을 통해서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흐릿한 노란색 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터이다. 그 별이 다름 아닌 우리의 태양이다. 지극히 제한된 지역이겠지만 그래도 은하의 한 구석을 탐사하겠다고 용감하게 떠난 성간 탐험 선단의 고향이 바로 그 노란색의 별에 숨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별 행성과 같은 세계 또한 우리 인간들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국 죽어서 사라진다. 인간 수명이 수십 년 정도인데 비해 태양의 수명은 인간의 수억 배나 된다. 별들의 일생에 비한다면 사람의 일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단 하루의 무상한 삶을 영위하는 하루살이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겹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한편 별들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지극히 단단한 규산염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공 모양의 땅덩어리에 10억 분의 1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도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지구인은 2500년 전 신비주의와 대결해야 했던 이오니아 학자들이 경험한 바와 비슷할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그 영향이 앞으로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전파되어 결국 우리의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저 많은 별들 어디엔가 살고 있다면 말이다.
내일은 별들의 삶과 죽음을 읽겠습니다.